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학생 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게 참 고민이 많아지죠. 우리 아이를 유학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도 늦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 유학을 보내기는 조금 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부모님들이 고민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초등학교 때 갔다가 돌아오면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시기를 넘겼으면 중학교 때라도 가는 것이 훨씬 좋고, 또 설령 중학교 때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가는 것이 좋고, 그것도 안 되면 대학교 때라도. 근데 어쨌든 조금씩 불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반면에 중학생이 유학을 가면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월등히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가가지고 장기적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를 유학을 보내서 그냥 거기서 대학교 갈 때까지 쭉 그냥 놔두고자 하는 부모님들도 더러 계십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앞서서. 중학교 때 가는 것보다 초등학교 때 가면 영어는 확실히 빠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땡겨가가지고 그냥 쫙 있고 싶어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초등학교 때 너무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쭉 살다 보면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그거 정말 묘한데요. 저희 이제 제 딸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와이프 하나하고 있는데, 딸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요. 아들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습니다. 근데요, 지금 둘 다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참 묘한 것은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간 우리 딸은 영어보다 한국말이 조금 편하다 그러고요. 사고방식이 확실히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간발의 차이인 것 같지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간 우리 아들은 상당히 사고방식도 미국식이고 영어가 한국말보다 훨씬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언뜻 이렇게 들을 때는요, 그냥 한국말이나 영어나 뭐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 다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어를 지나치게 잘한다 그러면은 지나치게 사고방식이 서구 쪽으로 가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은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컸는데 자식하고 한국말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좀 슬프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갖고 쭉 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유학을 가면은요,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체성이 확립이 된 상태에서 유학을 가기 때문에 돌아오거나 미국에서 계속 있거나 캐나다에서 있거나 걔는 어쨌든 간에 한국애로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우리 배고팠던 시절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한국말 하지 말고 그냥 영어에 몰입해서 그냥 미국식으로 살자. 그것이 오히려 성공적인 이민 생활이라고 얘기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해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선진국 기준으로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사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먹고 살기 힘든 집안의 애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민 생활에 지쳐 있어갖고 뭐 세탁소하고 뭐 그로서리샵하고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한국말 교육도 시킬 수가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그냥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사니까 영어는 물론 잘하죠. 근데 다들 후회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워낙 그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미래 아이들은 한국말과 영어를 유창하게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립한 상태에서 유학을 간다라는 것은 한 가지 짐은 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유학을 가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거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중학교 때 유학을 가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발견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중학교라고 하는 시기가 제가 그동안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맞습니다. 참 말도 안 듣고 그죠?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 사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아직 어린애인데 몸은 어른인 거. 그게 사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엄마의 간섭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중학교 애들 막 이렇게 사춘기 막 심하게 지내고 이런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고 나면은요. 부모는 안 보니까 일단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아이도 엄마의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서양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그 막 못하게 말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서양에서는 누구누구 비교해서 너는 얘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잘한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의 잔소리를 듣다가 이제 부모의 잔소리가 없어지면은요. 아이들이 잔소리가 없어지는 순간에는 굉장히 막 홀가분해하고 야호 이러는데요. 정말 묘합디다. 아이들이요. 그렇게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랬던 아이들도 막상 유학 와가지고 혼자 있게 되면은요. 부모하고 사이가 급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는 환경에 놓여 있으면은요. 의외로 잘합니다. 어우 잘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아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그냥 리모컨 교육이잖아요. 예, 그냥 엄마가 학교 갔냐, 뭐 해라. 솔직히 어머니들 그 재미로 사시죠? 그죠? 그 잔소리, 애한테 잔소리 할 거 없으면 재미없죠? 예? 남편 늦게 들어오지. 혼낼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제일 만만한 게 아들,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가게 되면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주도형 학습인데 이 서양 교육은요. 우리나라 교육하고 크게 다른 점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답이 정해져 있고 그 숨어있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전 너무너무 사는 게 재밌어요. 지금도 보세요. 난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해요. 재밌어서. 예. 이렇게 재밌는 거를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미국에 유학 가서 제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도 그 막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저건 좀 공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된 건데 대성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아이들이 일단 자기주도형 학습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서양 교육의 특징은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이거든요. 답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의 그 역량에 따라서 수업 진도가 달라요. 예. 그리고 시험 보는 것도 뭐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꼭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학점을 받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주도형 학습에 능해진다. 이게 단점도 조금 있어요. 저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보는데 단점 뭐냐면 이게 서양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뭐 하면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말을 못 걸게. 다 자기가 알아서 한대. 실제로 알아서 해요. 실제로 알아서 해요. 서양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다. 관여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양 교육을 받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야, 넌 왜 그거 못하니? 뭐야? 엄청 싫어해요. 그런 말. 엄청 싫어요. 예.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교육 한번 시켜보거나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항상 칭찬에만 익숙해가지고 예,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칭찬해주면 칭찬받는 대로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학생이 되어서 유학을 가면은 이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서 크게 얻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한 언어 습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 습득의 기회 자체는 키 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영어를 해도 한 뭐 6개월 이상만 지나면 발음 자체가요.
뭐 한 3, 4학년, 4, 5학년 이때 가면은 발음 자체가 뭐야 이렇게 돼요. 근데 중학생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돼요. 예, 조금 혀가 굳어서. 근데 고등학생에 비하면 월등히 잘 돼요. 대학생 어학연수 그냥 가나마나. 아니 주변에 대학교 어학연수 갖고 영어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라 그래요. 네,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대학교 때 갖고는 미안합니다. 자꾸 이렇게 슬픔을 안겨드려서 미안한데 실제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는요.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상당히 중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중학교 애들은 키가 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 이건 중학교 유학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유 있는 대학 입시의 준비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유학을 보낼 때는 야, 너 유학 가고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대학 가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 거의 없고요.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고요? 짐작하시나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내 곁에 둘 수 없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그래서 이렇게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뭐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주 어린 아이를 가가지고 너 거기서부터 대학 가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제일 불행한 케이스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고등학교 한 2학년 내지는 3학년 1학기 이때쯤 돼가지고 너 유학 가라 이러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치동에는 우리나라 교육 1번지 대치동에는 초등학교 1학년 반은 별로 없어요. 2, 3, 4, 5학년 갈수록 반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세요? 왜 그러냐고요? 전국 각지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반이 늘어나요. 예. 그런데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중학교 1학년서부터 중학교 1학년은 숫자가 얼마 되다가 중2, 중3, 고1, 고2, 고3 이렇게 쭉 올라가면 거꾸로 한국에서 학생들이 마구마구 유입이 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경우예요. 엄마 아빠는 똑똑한데 공부도 잘했고 근데 왜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좀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대학 그렇게 딱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또 제대로 못 갈 것 같아. 왠지. 아빠는 막 그냥 막 S대 나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거 미안합니다. 비극입니다. 약간 비극입니다. 그렇게 온 아이들은 요즘은 워낙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고등학교 막 2학년 막 이때 오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런 애들이 딱 오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아빠부터 뭐 서라지 자유다. 영어는 안 되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이 요즘 때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부모님한테 막 연락도 하고 막 관심 많이 갖고 그러잖아요. 서양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너 공부 안 하시고 뻔하지. 공부 모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지. 그래 학교 안 나오고 싶어? 그래 안 나올 되는데 나오시면 나와. 이러지 막 안 나온다고 막 뭐 채찍하고 안 해요. 그리고 교칙 위반하면 퇴학이야 이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가는데 가갖고 이제 한국 애들 되게 많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군기 잡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먹으면은 막 근데 이제 뭐 한국 애들 많아. 야, 쟤 몇 학년이냐? 쟤 왜 인사 안 해? 야, 쟤 데리고 와봐. 뭐 따기 때리고. 그러면 이제 퇴학. 이런 거 호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 얘기는 그 고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막판에 유학 오면은 정말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중학교 때 유학을 오게 되면은요. 여유 있게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엄마들이 보면 2학년 애가 부럽고 2학년에 보면 1학년이 부럽고 또 초등학교 중학생이 부럽고 이런 거예요. 밑에가 항상 부러운 거예요. 좀 일찍 왔으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1년이라도 조금 일찍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뭐 지나간 걸 어떡해. 어쨌든 중학교 때 오면은 여유 있는 대학이 결국은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는 중학교 유학의 큰 장점이죠. 또 하나
다양한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요 밑에 보면은 중학교 유학 후의 진로 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향후의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생 유학의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초등학교 때 유학을 보내는 부모의 입장은 보내기 전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보내기 전에는. 자, 저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저 부모를 떨어뜨려 놓고 저 유학을 보내나. 그런데요. 사실 그 보내기 전이 걱정이지. 보내고 나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사고 칠 일이 없습니다. 예. 아니 초등학교 애가 지가 무슨 사고를 치겠어요. 예. 그 말도 잘 듣고 뭐 이렇게 딱딱딱딱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래서 전혀 초등학교 아이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아이들은요. 보내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초등학교보다는 걱정이 덜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자아도 성립이 됐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을 할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내고 나면은요. 엄마 아빠 눈에 안 보이니까 걱정이 안 될 뿐이지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학생 유학은 쉽게 절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그냥 썩힙니다. 그냥 썩혀요. 그러니까 뭐 말이 여러분도 혹시 아이들 어렸을 때 해외여행 가보신 적 있어요? 꼬꼬마였을 때 뭐 유치원 이하 뭐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다. 간단하긴 더 그렇고 진짜 웃겨요. 말도 안 통하는데도요 해변에다 이렇게 놔두잖아요. 자,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 지들끼리.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외국어도 없어. 한국 애들은 그냥 한국말 해. 그러니까 뭐 영어 하는 애들 영어 해. 그래도 엄청 잘 놀아. 오 진짜 웃겨요. 근데 중학교 이상만 되죠. 색깔별로 노는 거 아세요? 네. 대학교 가면 더 잔인하고요. 대학교 가봐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카페테리아 같은 데 가보면요 머리 색깔별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색깔별로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같은 머리 색깔 가운데도 이제 거기에 언어 색깔이 또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끼리, 중국 사람끼리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조금 이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아시아 인종끼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갈등과 언어도 잘 안 되지 외톨이 된 거 같지 뭐 공부도 어렵지 얼마나 아이들을 힘들겠어요. 그런 데서 유학을 가니까 아이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한 부분이다. 그래서 참 이 중학교 학생들을 유학 보낼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꼭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촌으로 보내지 말자. 조금 생뚱맞죠? 아니 이거 부촌으로 보내지 말고 그럼 뭐 가난한 동네로 보내? 우리 돈 많은데? 아니 자식을 위해 사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제가 부촌으로 보내지 말자라는 그 상징적인 말을 썼냐면 우리는 사실 그 모든 게 자식 교육이죠. 이민을 가는 것도 자식 교육 때문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모두 자식 교육이고 심지어 아빠가 외국으로 이렇게 지방을 근무지를 옮기는 것도 자식 교육이 사실 먼저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만큼 자식 교육이 먼저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서양은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립학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를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고로.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그만큼 재정적으로 풍부하죠. 고로. 여러 가지가 여유롭습니다. 고로.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왜 그런 데 가지 말라 그러느냐? 유학을. 이유는 이런 겁니다. 너무 많아요. 한국 애들이. 부촌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 많아요. 근데 부모가 따라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동네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혼자 보내는 경우하고 부모가 따라가는 경우하고.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따라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모의 편의성도 있지만 이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학원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한테. 그죠? 근데 그러려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가야
쪽집게 선생님들, 그 유명한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이 한국 사람이 별로 안 사는 동네에 가면요, 선생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러면 그냥 미국 캐나다식으로 그냥 놀아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아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은 절대 미국, 캐나다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는 사람 집에 맡기지 말자. 이거 주변에서 제일 많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아는 사람 집에 맡기면은요, 결국은 나중에 사이도 나빠지고, 예, 그리고 뭐 속았다, 뭐 이런 얘기 들고 아주 괴로워지는 일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참 이 중고생을 둔 학부모들의 공통점인데, 내 눈에 애가 안 보이면요, 잘 있다고 생각해요. 뭐야, 뭐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죠. 그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예. 애가 특히 이제 그 아는 사람 집은 부촌에 많이 살거든요. 예. 그래서 갖고 이모, 나 오늘 도서관에서 프로젝트 있어, 좀 늦게 와요. 뭐라 그럴 거예요? 도서관에서 프로젝트 있다는데. 예. 그리고 이런 부촌 지역에 가면은 노래방이 있지요. 그다음에 뭐 그저 PC방이 있지요. 이런 게 다 유해 요소거든요. 왜냐고요? 그런 곳에 한국 애들끼리 우르르 몰려가거든요. 예. 몰려가갖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부모도 옆에 없고, 가방 던져놓고 그냥 뭐 남자 여자 애들, 그때 나이가 얼마나 따끈따끈할 나이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는지 알게 뭐예요. 그리고 늦게 와가지고 이모 갔다 왔어. 그러면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해갖고, 아야 이모냐, 우리 아기 뭐 잘했나? 뭐라 그럴 거예요? 잘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일단 아는 사람 집에 맡기면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예. 그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예 전문으로 아이를 관리해 주는 데다 차라리 맡기세요. 그래야 만약에 무슨 수가 생기면 그냥 바꿀 수라도 있고, 따질 수라도 있고,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 집에 맡겨놓으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아는 사람 집에는 절대 맡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같이 모여 있으니까 같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런 장점은 있어요. 단점은요, 어쨌든 한국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좀 그래요. 너무 막 거기서 막 잠까지 같이 자고 막 이러면은요, 뭔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제일 큰 문제는 기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꼭 튕겨져 나오는 일이 생겨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 아이들 쭉 이렇게 관리하면서 보니까 제일 적절한 거는 애에게나 어른에게나 적절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분산해서 하루에 24시간을 분산해서 있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직사행 우리나라에도 보면 제주도에도 있잖아요. 제주도 뭐 국제학교 이런데. 네? 그거 다 시설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그 단점이 뭐냐면 24시간 그 단지 안에 모든 똑같은 애들이 다 같이 있잖아요. 여기서 공부하다가 저녁에 기숙사로 이렇게 옮겨가고 그 애들이 그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사람이 모이면은요, 항상 서열이 생겨요. 예. 그러면 은연중에 거기에도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끼리끼리가 뭉치가 있는가 갖고 한 번 이렇게 좀 당하는 아이들은 맨날 당하고 살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학교도 아이들이 좀 가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따로 다닌다거나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홈스테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잠자는 데라도 좀 이렇게 따로 있다거나, 그게 이제 숨 쉴 공간이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훨씬 좋더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숙사형은 그런 점을 또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멘토가 제일 중요하다. 야, 이거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미국이 좋습니까? 캐나다가 좋습니까? 뭐 호주, 뉴질랜드가 좋습니까? 필리핀이 좋습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장소는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멘토 선생님. 즉,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이끌어주는, 뭐 멘토 선생님 또는 생활담임 선생님, 그 아이와 함께 부모의 역할을 해줄 바로 그 선생님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중학교 아이들을 유학 보낼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다른 건 두 번째로 보세요. 누가 내 아이의 옆에서 가장 많이 엄마 아빠 역할, 형님 역할, 뭐 누나 언니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제일 중요하고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이 중학교 아이들은요, 우리말로 뭐 친구 따라 어디 강남 간다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뭐 하는 거. 엄청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그 집단적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정말 살펴야 된다. 그러면 멘토는 어떤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멘토냐면요. 너무 나이가 들어도 안 되고요. 약간 형님, 오빠 같은 존재. 네? 예, 그런 존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대학 다니는 딸과 고등학교 학생인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하고 너무너무 저 얘기 잘합니다. 이게 자랑질이야. 이거 뭐 사실인데 뭐 데리고 와보라 그래요. 내가 못하나. 저는 진심으로 애들하고 공감합니다. 예.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아이들의 말을 너무 애들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를 맞춘다는 얘기인데 애들 마음속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실화를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가끔 가정 방문을 합니다. 아이들 이제 홈스테이 하면은 정말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규칙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직접 이제 카메라를 들고 우리 생활담임 선생님하고 집을 찾아갔어요. 아이는 그때 이제 수업하고 있었고 없었죠. 찾아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방에 자기 방에 이렇게 책상 앞에 뭐 종이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뭐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멀리서 봤을 때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저도요. 그래갖고 막 이제 자랑하려고 이거를 보는 부모님한테 자랑하려고 이제 이 카메라를 들고 네 이거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딱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어른들만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남자 중학교 3학년 아이였어요. 하루에 딸딸이 3번까지만 치자. 내가 저는요 다 그걸 보는 순간요 그 애가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안 됐었어요. 정말 지금도 이제 그때 생각하면 막 울컥합니다만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랬어요. 내가 너 정말 이해한다. 넌 솔직하게 너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선생님 감동받았다. 정말 너 대단한 아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너 정말 대단하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선생님 정말 이해해. 뭐든지 선생님하고 얘기하자. 마음에 든다 인마. 좋아.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막 나무라거나 어른의 눈으로 아이를 다그치면 아이들은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눈높이로 아이들을 같이 부둥켜 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멘토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꼭 그런 분을 찾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제가 잠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래요. 이해하세요. 철이 안 들었나 봐. 이 나이 50대 중반에 뭔 짓이요? 정신 차려. 자, 이제 마지막 중학교 유학 후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내로 복학하는 경우. 네, 있을 수 있죠. 캐나다에서 한 1년, 1년 반 정도 유학을 하고 이제 국내로 복귀할 거를 생각하면 맥시멈 1년 반입니다. 그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고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내에 그냥 중학교로 돌아온다. 또는 뭐 중학교 3학년 때 가서 고등학교로 돌아온다. 이럴 경우에는 1년 반이 맥시멈입니다. 다소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그 이상 있으면 국내 복귀가 힘들어진다. 그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국내 복귀했을 때 보통 유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보통 유급 안 하고요. 고학년일 경우에는 이제 고학년이나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유급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때 결정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국 보딩스쿨로 진학하는 경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경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앞서도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자아가 완성이 어느 정도 됐어요. 아이덴티티 문제. 예, 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이후에 간 아이들은요, 이제 평생을 한국 사람이 자기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그냥 마음 편하게 보딩스쿨로 보내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요, 미국 보딩스쿨 보내는 방법, 또 보딩스쿨은 어떤 장단점이 있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강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보딩스쿨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딩스쿨 보내는 방법. 근데 왜 미국 보딩스쿨이냐? 물론 캐나다 보딩스쿨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보딩스쿨을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을 갈 때도 어차피 캐나다 대학보다는 미국 대학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캐나다 대학도 세계적인 대학 많습니다. University of Toronto, 맥길, 좋은 대학 많아요. UBC 다 좋은 대학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캐나다 출신 졸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 출신의 졸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캐나다는요, 대학교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졸업하기가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캐나다보다는 졸업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굳이 캐나다의 대학을 갈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을 가기에는, 이제 미국의 보딩스쿨을 가기에는, 미국 대학을 가기에는 아무래도 보딩스쿨은 캐나다보다는 미국이 나을 것 같다. 낫다. 그 같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이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죠. 근데 요것도 이제 또 장단점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보딩스쿨하고 묶어갖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국내에 있는 국제대학, 국제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요, 비용은 미국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조금은 적게 듭니다. 근데 만만치 않게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리고 지역이 한국이니까 한국적인 정서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네, 거기에 따른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일단 이것 하나의 진로 계획에 포함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이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딩 스쿨을 보내는 거하고 이제 OSS에서 계속 중고등학교를 쭉 다니다가 미국의 대학으로 가는 거,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도 또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보딩 스쿨은요, 1년에 4개월은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대표적으로 봄방학 때 한 2주,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2주, 여름방학 약 3개월, 그리고 뭐 땡스기빙 때 한 열흘. 그래서 뭐 수시로 문을 닫아요. 그러면 수시로 적어도 한국에 3번은 나와 있어야지 됩니다. 기숙사가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를 뭐 미국의 학교를 보내는지 한국의 어디 지방의 학교를 보내는지 헷갈릴 정도로 아이들을 자주 봅니다. 이게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요.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놀지 않거든요. 또 학원 다니거든요. 근데 이 보딩스쿨 다니는 아이들이 다니는 그 시즌에는 모든 그 미국의 보딩스쿨 다니는 애들이 그 시즌에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비가 엄청, 학원비도 비싸요. 한 3배 정도 뛰어요. 똑같은 선생님이 수업을 해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서 한국에서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보딩스쿨을 보내면 참 힘듭니다. 관리하기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OSS에다가 맡겨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딩스쿨도 보딩스쿨 나름인데, 일반적으로는 보딩스쿨보다는 이제 OSS 같이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데가 밀착해서 아이를 잘 봐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딩스쿨은 그냥 크게 얘기를 하면 기숙사가 있는 사립학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아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투자한 비용만큼 그렇게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학생이 유학을 가고 나면은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진로의 폭이 많아집니다.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유학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로 뭐 이거 외에도 뭐 할 말이 제가 좀 많겠습니까? 그죠? 직접 캐나다 현지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제 아이도 딱 그만한 시절을 다 보냈고 현재도 고등학교에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우리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또 참고하시고요. 또 직접 상담을 신청하시면은 직접 개별적으로 맞춤 상담해서 진로를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